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은데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독서의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에 책 많이 읽고 계시죠? 네, 최근에 읽고 계시는 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책이 있을까요? 예, 지금 한 학생이 금방 책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죠. 독서가 습관이 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생활화하고 있는 학생.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독서가 습관이 아니라 뭐죠? 생활기록부에 항상 뭐라고 적어요? 독서가 취미, 가장 흔한 취미, 대한민국 사람들 독서죠, 그죠? 책 읽기가 독서가 된 사람과 책 읽기가 취미인 사람, 이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강의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첫째,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몇 마디 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 소통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감화를 받고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설득력이 되는 것이죠. 설득력, 표현력이 좋아서 설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성공하는 사람의 첫째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 사람은 자기가 상상한 범주 내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갇힌 짐승처럼 자기의 삶의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상상력이 무한히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5,000년, 10,000년 전의 삶을 꿈꿔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별 저 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내 미래에 상상하는 인간형, 나는 장차 이런 인간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인간과 그런 상상력이 전혀 없어서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눠지고 상상을 크게 하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유명한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죠. 그 사람만의 고민인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때냐 저때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여자냐 저 남자냐, 끊임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요. 비록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고 해도, 판단을 할 때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실수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남한테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을 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판단을 하고 자기 판단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그것이 곧 성장을 하는 하나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 이 세 가지, 설득력도 좋고 표현력과 설득력도 좋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풍부하고 결정력과 판단력까지 완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뭡니까?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제대로만 읽는다면.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책이 재미있지 않으면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재미있죠. 그렇죠? PC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PC게임 하기 바쁘죠. 그죠? 다들 체험활동 가자 그러면 게임방 가야 하고 내빼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당장은 더 재미있죠. 당장은 더 재미있겠지만 책만한 재미가 거기에는 결단코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남이 상상한 세계, 그 다른 세계를 내 세계로 끌어들여와서 그 다른 세계가 내 세계와 합류돼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 호기심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야말로 책이 아닐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알죠? 이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유명해진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오로지 호기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적어지죠. 그만큼 재미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는 그 기쁨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최상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적인 욕망,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망, 인식욕이라는 말도 하죠.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깨우쳐 나가는 욕망.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몰라서 한탄을 수없이 하시고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전 세계 최강이라는 거 이해할 만도 하죠. 공감하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그죠? 책 속에 있는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어떤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느님도 가끔씩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외로운 것은 나만이 아니구나. 하느님조차도 흘리는 눈물을 내가 흘렸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위로가 되죠. 진정한 힐링은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억이 내 기억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기억, 내가 축적한 기억, 내가 걸어오고 내가 경험한 세계, 그것이 전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죠? 남이 축적해낸 기억과 내 축적이 한데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한 상상력으로 무한한 세계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자유인을 만들어준다. 이것보다 좋은 도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재미가 없는 것뿐이지 알면 이렇게도 재미있는 것이 책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또 나이가 많이 들을수록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희 학교에서 아주 인기리에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제동행 책 읽기라고 해서 독서 수업이에요. 올해는 유난히 가을 날씨가 좋았어요. 어느 학생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하지 말고 오늘은 햇볕을 보면서 잔디밭으로 나갑시다.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학생들이 역시 잔디밭으로 다 같이 나갔어요. 한 1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가지고 서로 토론하기 좋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면 내가 몰랐던 생각, 내가 깨닫지 못한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듣고 또 그것도 어려워서 해답이 안 나올 때 선생님도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도와주고 자유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벗어나서 지혜를 찾아가는 수업. 우리가 시간 때문에 못 읽고 입시에 바쁜 학생들이 책 읽기에 어려운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짬짬이 틈을 내서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책들, 또 책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것이 가능한 수업이죠. 저는 제 그 학창 시절이 좀 쓰라린 기억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잠깐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저는 책을 참 좋아해서 집안에 있는 책을 모조리 다 읽었어요. 잘 모르는 책도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못 보고 좀 어떻게든지 책을 봤으면 하다가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도서실이 있었어요. 조그만 도서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저에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책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 책을 내가 읽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선생님께 드렸더니 도서부에 가입하라. 도서부에 바로 가입해가지고 거기 있는 책들을 아마 조금 가정하면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책들 소공자라든가 뭐 플루타크 영웅전을 비롯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 장발장의 레미제라블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중학교 생활이 다른 건 다 재미가 없어도 저 책 읽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무려 3년 동안 중학교 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도 그러면 되는지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계속 책만 봤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길 따라 몽둥이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1점 떨어진 학생 한 대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적이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30점이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하늘이 노랗다 뭐 이런 표현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맞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맞겠다고 제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이후로 책이라는 것은 꼴도 보기 싫었던 거죠. 2번 다시 책을 안 봤어요. 그래서 책을 못 보다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왔는데도 선생님 하면 책을 다 많이 읽으실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책을 읽으면 막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참 있다가 책을 좀 봐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너무 무식해져 가는 것 같아요. 책을 다시 봤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책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될까? 옛날에 그렇게 재밌었던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이 안 읽혀지는 이유를 제가 평생 책만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찾아 물어봤어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학도 포기하고 글만 읽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뇌근육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운동을 해놔야 대학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그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엄청난 훈련을 해서 근육을 단련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대스타가 됐겠죠. 우리 학생, 우리 책 읽는 학생들도 지금 중고등학교 때 책을 읽지 않으면 이 다음에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텍스트 해독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는 숫자를 전 세계에서 파악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중간쯤 가요. 유럽 전체의 통계를 했는데 한 중간 정도는 가요. 그런데 책을 3권 이상 읽는 사람,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저히 떨어져요. 정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는 자료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읽으려는 의욕은 있어요. 근데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 단절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꼭 손에 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 많이는 읽지 않아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좋은 책, 우리가 가장 친한 책, 만화책 있죠? 만화책은 정말 재미있죠? 모두를 위한 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읽고 나면 모두가 행복한 책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만화책을 좀 안 읽었으면 하시죠. 만화책 읽지 말고 뭐 다른 책, 좀 더 글자가 많은 책을 읽으라 그러죠. 그 이유는 뭘까요? 만화책에는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히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은 가급적 말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만화책을 우리가 손에서 띄면 바로 교과서라는 책을 손에 쥐게 되겠죠. 참고서를 손에 쥐게 되겠죠.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읽는 책들이죠. 이런 거를 실용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는데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읽는 책, 이거는 재미가 있어서 읽는 책이 아니죠. 만화책과 정반대죠. 내가 자발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는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들한테 뭐를 줘요? 스트레스를 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만 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책들이죠. 수능이 끝나면 그동안 외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2가지 즐거움을 또는 지식을 다 겸비할 수 있는 책. 재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안에 지혜까지 담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모두를 다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교양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더 엄선된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전은 대체로 인문학 서적이 많죠. 그래서 인문고전 이런 말도 하죠. 자연과학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니체라는 유명한 독일의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쉬운 말이지만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양서적을 멀리한다는 얘기죠. 실용서적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바로 외우면 바로 시험 성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교양서적은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양서적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책 속에서, 즉 교양서적,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고전 교양서적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교양서적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옛날부터 선현들이 2000년, 3000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래된 지혜들입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요즘에 Who am I? 이런 말도 많이 하더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태어났는가? 이걸 물으면 이 다음에 제대로 된 힐링을 할 수가 없고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천천히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어나가야죠. 이건 실천의 문제겠죠. 자,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가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 속에서 만나야 될 거인들,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간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 거인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이 어깨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을 유명한 과학사의 거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남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내다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 꼭 외워놓기 바랍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자. 자, 그래서 거인들을 몇 명 만나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생각하는 나라. 이러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생각하는 나라, 사상의 나라, 전 지구상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나라로 치자면 항상 독일이 으뜸순위에 꼽히죠. 그 중에서도 그렇게 사상의 나라의 토대가 된 거인들을 한번 잠깐 만나봅시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책탑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베를린 한가운데 있는 훔볼트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로 이런 탑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익숙한 이름도 몇 명 보이죠?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괴테라는 사람이 아주 든든하게 제일 밑바탕에 받치고 있죠? 그 다음에도 익숙한 사람이 몇몇은 있을걸요? 네, 브레이트 만 형제, 하이니 히마 토마스 만과 폰타네, 그 위에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헤세가 있죠. 이 헤세라는 거인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헤르만 헤세를 지나서 레싱, 괴테의 가장 절친이었던 슐러, 프리드리히 슐러, 하이니히 벨, 그 다음에 누굽니까? 게브리더 그림 형제, 헤겔, 칸트, 루터, 하이니히 하이네, 한나 아렌트, 제일 위에 균터 그라스까지 있네요. 자, 이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우리가 세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카프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고, 이 사람의 대표적 변신을 안 읽어보신 분이 없죠. 자, 이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자본주의 또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 고민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돈이나 벌어와야지, 책은 무슨 책이냐, 항상 큰 소리를 쳐서 거기에 주눅이 들어 살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책을 읽고 책을 쓰다가 40살을 겨우 넘기고서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는데요. 이 사람이 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친구한테 전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은 책이 머리를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책을 읽는 걸까? 도대체 왜 책을 읽는 걸까? 좋은 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책을 읽는 걸까? 이런 말입니다. 만화책보다는 교양서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실용서에 한계가 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차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카프카는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한 권의 책,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한 권의 책,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여야 한다. 알듯 말듯 하지 않습니까? 금방 전달이 돼요.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다 알만한 내용이죠.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해독을 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야? 라고 보통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설명을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만나는 거인은 헤르만 헤세이죠. 저기 아주 멋있게 서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독일의 그 헤세의 고향 칼프라는 곳입니다. 칼프에 가면은 다리 위에 저렇게 혼자 서 계세요. 저 다리가 무슨 다리냐면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수레바퀴 아래에서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한 책이죠. 거기에서 주인공 한스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죠.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수능을 못 본다고 자살을 하는 학생들 간혹 있죠. 뭐 뛰어내렸다 이런 보도를 간혹 가다가 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 수레바퀴 아래에서라는 책이 있죠. 이 헤르만 헤세가 가장 더 유명한 책은 바로 데미안이라는 책이죠.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딱 첫 장을 열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말이니까요. 시작.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이 고민을 해봐야 될 나이가 된 거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거는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을 통해서 내가 사색하고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 각자 다 다른 거니까 네 속에서는 뭐가 솟아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른 세계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데미안 한번 읽어보신 분은 이 경구가 머릿속에 확 와 박혀 있을 거예요. 한번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새는 알을 까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것도 좀 알듯 말듯 하죠.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읽고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한 대학교 오니까 조금 알겠고 지금 아니까 이거를 비로소 참 멋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알이 세계다. 알은 우리가 깨트려 나가야 될 세계다. 여러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유명한 소설 알죠? 암탉이 마당을 왜 나오는가? 모두들 양계장에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비가 와도 다 비를 안 맞게 해주고 그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여우가 와도 안 잡아먹혀요. 그런데 여우가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굳이 마당을 나가요. 마당을 나간다는 이야기나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나 그죠? 다 같은 얘기죠. 태어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저 세계를 파괴해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부모님도 두려워하고 저 세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나볼 거인은 괴테입니다. 독일에서 괴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크 바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사가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독일 민족의 자의식은 바이마르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해요. 바이마르가 어떤 동네냐? 독일에서 아주 그 문화적인 도시로 유명한 조그만 동네인데요. 이 바이마르에서 괴테는 거의 평생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괴테의 아까 절친 누구였죠? 실러였죠. 이 괴테가 생활이 어려운 실러를 불러들여서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다가 실러를 같이 살도록끔 도와주죠. 그래서 실러와 괴테가 서로 간에 격려해 가면서 문학 작품도 쓰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토대를 쌓게 되죠. 이 토대가 나중에 독일 민족 전체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마르가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괴테는 아주 오래 살았어요. 82살까지 살았는데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글을 썼다 그러면은 고전으로 다 등록이 돼버리고 이제 여러분 유명한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같은 거로 유럽 전체에 떠들썩했고 그것이 현실과 구분이 안 돼가서 마치 베르테르처럼 죽는 것이 유행을 해서 요즘에 무슨 말이 생겼어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죽고 그러는 것을 따라하는 모방 자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으로도 괴테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간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괴테뼈라는 것도 발견하고, 광물, 어떤 색채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시다가 오래 장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평생 사상은 평생에 걸쳐서 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25살 때부터 82살까지는 아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어떤 사람은 한 1년 전,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전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거의 60년에 가깝게 책을 쓴 그 희곡의 이름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의 앞에 처음에 열어보면, 파우스트 스토리가 처음에 진행될 때 학자 파우스트가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 왜 괴로우냐 하면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거든요.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파우스트는 괴로워요. 왜냐? 영혼이 두 개가 숨을 쉬고 있어요. 영혼이 하나를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두 개인가? 두 영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영혼은 두 영혼이 숨쉬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 영혼이 숨쉰다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을 하기 마련이다. 이 말은 괴테의 전 그 파우스트 작품을 한마디로 압축해놨다고들 평가를 해요. 12,111행이라는 아주 시적인 긴 희곡인데, 이것을 한 행으로다가 줄이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파우스트가 그렇게 괴로웠던 것은 지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당대의 지식을 모두 섭렵한 노학자예요. 박사님이에요. 법학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고 거기다가 자연과학, 의학도 공부했고 마지막에 심지어 신학까지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신학조차 공부했는데 이 세상의 비밀을 모르겠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뭐고 로고스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안 되는가 보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가 보다. 자살을 기도하죠. 유명한 독배를 마시려고 그러죠.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파우스트를 유혹하고 있는 악마 메피스토죠. 악마 메피스토가 뒤에서 항상 속삭입니다. 내가 쾌락으로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없다 그러는데 내가 아름다운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게. 너 만족을 모르는데 내가 만족을 시켜줄게. 네 가슴에 두 영혼이 뛴다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영혼으로 아주 잠재워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그 대신 네 영혼을 나한테 달라.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나는 너를 만족시켜주겠다.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 생명의 근원을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영혼이죠. 두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는 파우스트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는 메피스토 악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영역이고 하나는 악마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상이 되고 하나는 지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높은 이상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만이 방금 어떤 일을 벌인대요?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만이 방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겠죠. 쾌락을 추구하죠. 돈을 벌면은 그만이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죠. 왜 먹방이 유행하고 맛집이 유행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파우스트형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술이 훨씬 더 행복하죠. 술만 마시고 있으면은 파우스트 같은 드높은 이상을 언제 지향하고 살겠어요. PC방도 마찬가지죠. 중독성이 있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 하는 것은 물론 우리한테 신선한 청량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중독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세계를 쥐고 있는 내밀한 핵심을 인식하려는 인간. 이 세계를 쥐고 있는 내밀한 핵심, 바로 이 내밀한 핵심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우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생명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하느님은 악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그 자가 선한 인간이라면, 선한 인간이란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그죠? 여기서 파우스트로 상징되는 노력하는 인간형입니다. 실천하는 인간이에요. 행동하는 인간. 이 행동하는 인간은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알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하시죠. 어두운 충동이 누구였어요? 아까 바로 악마 메피스토였어요. 그죠? 올바른 길을 끝내 찾아가는 인간형. 이것이야말로 파우스트형 인간이죠.
우리는 그런 인간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경을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역경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기뻐해라. 왜냐?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너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경 덕택에.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 자기가 싸워 얻어야 되는 것이죠. 남이 대신 싸워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날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대신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교수도 지식 소매상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혜는 반드시 비를 맞아도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친구랑 길을 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 나오든 말든 자기의 길을 가라. 자기의 길이죠. 남의 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위인전이라는 건 조금 위험한 면도 있어요. 위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나도 위인이 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거기에 설령 유령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앞으로 나가는 동안 괴로움이 앞서서 나왔죠.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왜 그래요? 우리는 괴로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갈파하셨죠. 우리 인생 고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잔잔한 파도만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파도를 위험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박할 때까지 헤쳐나가는 인간이요. 괴로움을 많이 만날 거야.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중간중간에 즐거움을 만나는 인간이지 늘 즐거울 수가 없어요. 늘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중독된 사람은 늘 즐겁죠. 중독자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우리 국보 반가 사유상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립박물관을 아직 못 가셨으면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반가 사유상을 한 분도 보기 어려운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사유하는 우리 조상들. 우리는 사유하는 민족이었다. 사유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기도 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좀 이따가 해 보일게요. 이 사유상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인도의 국보 1호가 바로 이 사유상이죠. 이 사유상도 또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갔다는 그런 설이 요즘에 유력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불교 철학만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답을 내놓은 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결론을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딴 데 가서 찾아봐야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모습이 거기에 있다. 참자가 있다. 우리 파랑새를 쫓아가지고 온 세상을 누렸더니 집 앞에 파랑새가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 알죠? 원효 스님이 했다 그래서 유명하죠. 우리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고 갈증이 나서 잤는데, 그죠? 아주 시원하게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잤는데 이튿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해골이라는 거 알고 경악을 하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물이 그 물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물인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끔찍한 도저히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내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는 일체는 일체, 이 세상 만물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참나를 찾아가는 길, 이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도라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을 해요. 도는 무슨 도인들, 특별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고 스님들이나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가 그것이 아니죠. 나를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도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속에 발현을 할 때 이것을 덕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자, 그림을 봅시다. 일반인들은 지금 가운데 발갛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입니다. 그것이 성이라고 표현됐든 때로는 신성이라고 표현되고 때로는 불성이라고도 표현되고, 그죠? 저것을 진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로고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데아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삶의 본질, 나의 본질. 그것이 바로 성이고, 저거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 불교에서는 견성 이렇게 합니다. 볼견자를 써가지고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성이라고 표현을, 천명지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용체계의 첫 구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 성이다. 우리가 하늘한테 부여받은 것이 성입니다. 아주 쉽게 저걸 말 표현하면 저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양심.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간직할 가치. 인간이면은 누구나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싸고 있는 에고가, 저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되면 될수록 저 에고가 깊어지고 짙어지고, 뭐 마치 그 거울에 있는 먼지하고 똑같은 거죠. 저 먼지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성은, 자기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죠. 저 먼지가 약간 덮여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보일 것 말 것 같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찾겠어, 찾아봐야 되겠어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별이 없는 겁니다. 거울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름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견성했다, 성인이 되었다, 현자가 되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말로 참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참나라 그러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한자로 옮기면 이게 진아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을 찾아가는 길이 도를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수도라 그러죠.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몸을 씻어내는 것을 세면, 세수, 세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을 닦는 것인 수, 닦을 숫자로서 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인의 예지만 아시면은 모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인의 예지에 맞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인의 예지에 맞게 행동을 하는가, 이 생각만 해도 충분히 한 시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인이라는 것을 그냥 인 그러면 이건 공자님이나 하시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 같아요. 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요즘 말로 옮기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나 공자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나 다 똑같은 개념이죠. 사랑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의는 올바름이죠. 정의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유행을 했죠.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정의가 없으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어려운 책이 읽어본 사람 제대로 아마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저는 읽긴 읽었는데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의에 저항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잘못된 건 수없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저항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는 예의가 되겠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예의입니다. 좀 쉬워졌죠. 그 다음에 지는 지혜죠. 상황 판단에서 항상 올바른 지혜로 판단할 수가 있는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사는가? 이것이 지혜죠. 항상 여러분들은 인의 예지에 충실하게 내가 살아가는가?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면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어떤 탕왕이라는 임금이 자기 세수대야라고 합니까? 세수하는 그릇을 옛날에 세수대야라고 했어요. 거기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진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세수대야에 새겨놨대요. 세수할 때마다 그 말을 보고서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자기 스스로 갖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옮겨왔어요. 날마다 진보하지 않으면 날마다 퇴보한다. 이 말이야말로 아주 딱 적확하게 짚어낸 것 같아요. 어려우면 일신, 우일신이 한글 세대는 좀 어렵죠. 그러면 날마다 진보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퇴보하는 사람이 된다. 진보하든 안 하든 옵션이 아닙니다. 그죠? 진보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의 예지에 충실한 나라인가, 얼마나 양심 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 우리 서울 사대문에 동서남북을 큰 대문을 세웠죠. 동서남북에 세워져 있는 이 대문에 인의 예지를 박아놓고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걸 보고서 내가 오늘 인의 예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죠? 동쪽에 가면은 흥인문이죠. 흥인,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얼마나 남을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살아갔나? 흥인지문, 옛날에 동대문이라고 했는데 흥인문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남쪽에는 숭례문,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가? 서쪽에는 돈의문, 항상 올바른 마음, 잘못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마음을 수용하는가? 북쪽에는 홍지문이라고 있었어요. 큰 지혜, 홍지라는 건 큰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큰 지혜를 일으켜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것이 종합되면은 신입니다. 믿을 진짜 신뢰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종 황제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 보신각이라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종로 2거에 가면은 한복판에 보신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종을 울리면서,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보신각 종을 울리면서 뭘 생각을 했겠어요? 인의 예지신을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 실천하면은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의 정치, 철인 국가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도덕 국가를 주장을 했죠. 우리가 지금 가장 삶의 질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도덕성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신은 물신, 돈이죠. 돈을 보면은 아까 말한 뭐예요? 에고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예요. 그 욕심이 발현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참 나의 모습을 그만큼 못 보죠. 그런 것을 돈이 있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만큼 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경계를 할 때 하는 말이 명예욕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욕,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중독이 돼버리면, 공자님이 낙이 부름이라 그래가지고요, 즐거움에도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일에도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책도 많이 읽었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조선의 후예, 고려의 후예, 지금 대한민국이 해마다 감소하는 독서량으로 지금 다른 나라와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 한 해에 읽는 책 수가 80권, 70권이 넘는데, 작년 조사를 보니까 한국은 9권이 교장 넘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4년간에 그래도 12권쯤 읽었다가 9권으로 줄어들어요. 내년이면 이게 늘어날까요? 내년이면 더 줄어들까 봐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독서량, 이제 조금 아시겠죠? 앞서서 얘기했던 무식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책을 안 읽어도 너무 많이 읽죠. 이것은 한 권씩만 읽은 통계를 내는 거지, 뭐 10권, 20권 읽은 책을 통계를 내면 또 달라져요. 우리의 거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거인 두 분을 만나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거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아까 책탑을 쌓을 수가 없죠. 끝까지 보일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은 첫 번째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분은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분이 독서를 많이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이제 간수가 형장을 가자고 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달라, 아직 읽은 책을 마저 못 읽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다 읽고 형장으로 가셨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자에 능하지 않은 사람 잘 못 읽죠. 앞에는 다 읽을 수 있죠. 일일 부독서,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구중, 입 안에 생긴다, 형극, 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취미가 독서인 사람은 입안에 가시가 많이 생기겠죠. 아까 저 학생처럼 어떤 학생이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책을 손에 쥐고 있는 학생, 그 학생은 입안에 가시가 돋치지 않겠죠. 그죠? 독서가 습관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분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일본인들이 호시탐탐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고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숨어서 살면서도 언제나 독서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 즉 경제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할 만하면 되지, 무한 경쟁을 해서 신자본주의라는 것처럼 무한 경쟁을 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만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강력은 국방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되느냐, 남의 침략을 막아낼 정도면 좋겠다, 그죠? 남의 침략을 받으면 곤란하죠. 남의 침략을 막아낼 정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한없이 무한 경쟁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이다. 문화 강국이 되면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교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기억나시죠? 수신, 책을 읽고, 제가, 내가 읽어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따라할 것이고, 그죠? 치국, 우리 집, 옆집이 책을 읽고 지혜로워지면 온 나라가 결국 지혜로워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혜로워지면 이웃 나라들도 따라 배울 것이고, 한류만이 아니라 한류가 개척해놓은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가 이렇게 책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우리가 외세의 침입이나 전쟁 때문에 그동안 잠깐 잊을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주역이십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Can't shine unless there's something burning